안녕하세요. 꼭 한번 사연을 올리고 싶던 40대 여성입니다. 바쁘게 살면서도 늘 이 채널을 켜두고 있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참 많은 감정을 느꼈던 채널이라 그런지 정감이 가는 거 있지요? 그런 채널에 드디어 제 사연을 올리다니 감개무량합니다. 항상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 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사연들이 많은데 과연 제 사연은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시 빈민가가 바로 제가 살던 곳이었죠. 아직도 생각하면 인상이 써질 정도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자식이라고는 딱 저 하나뿐인데 저희 집은 참 힘들었어요. 한 번도 부유했던 적이 없었고 빈민가에서 줄곧 살았던 게 제 일상이고 인생이었는데 저는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내내 무서웠고 싫었고 두려웠죠. 방음은 기대도 할 수 없었기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웃음소리나 싸우는 소리 등의 별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간혹 모두 잠든 새벽녘 누군가 고함이라도 치며 욕을 퍼부으면 전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밖에서 소리치는 그 사람이 꼭 저희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릴 것 같았죠. 그렇게 허름했고 보안이라고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린 딸을 키우기에는 최악의 조건인 집이었죠.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엄마께서는 골목길에서 김밥을 파셨습니다. 가게가 정식으로 있던 건 아니고 그냥 노점 느낌으로 파신 거지요. 하루 벌어먹고 사는 느낌이었고 저희 집은 이렇게 가난했는데도 엄마께서는 늘 배고픈 사람들에게 김밥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료비만 나가고 버는 수익이 없으니 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편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도 없었죠. 더 화가 나는 건 없는 살림에 빈민가 이웃들에게 도움을 참 많이도 줬다는 겁니다. 저희도 먹을 게 없어서 늘 배고프게 살아야 했는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반찬거리도 나눠주시고 김밥도 나눠주셨죠.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훌륭하고 멋지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시며 살림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으면 아빠라도 바로 잡아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분은 아주 천생연분이셨죠. 아빠께서는 엄마 못지않게 참견이 많으신 분이셨고 뭔가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 현장에 가서 중재를 시키고 화해를 시킨 후 피해자 집까지 데려다주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셨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는 이런 부모님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냥 저희 집은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겨우 10살쯤 되니 보이더라고요. 아, 우리 집은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모님께 10살 무렵 이른 사춘기가 온 아이 마냥 자주 투덜거렸죠. 엄마, 제발 김밥 좀 돈 주고 팔라고 했잖아.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들만 챙기냐고. 엄마도 돈 주고 만들면서 왜 남한테 공짜로 주려고 그래? 엄마는 재료비 안 들어? 만드는 시간에 대한 돈은 누가 주는데? 아영아,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밥은 먹지?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이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고통스러워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왜 베풀기만 하냐고. 아무도 우리 집 안 도와주는데. 내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 골목길 김밥 아줌마한테 가서 배고파요 하고 불쌍한 척하면 다 준다고 엄마를 바보 같다고 하잖아. 친구들이 엄마를 그렇게 말해서 속상했구나, 우리 딸이. 아, 몰라. 진짜 엄마 미워. 거기서 그렇게 김밥 좀 공짜로 주지 말라고.
저는 골목길에서 김밥 파는 엄마가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김밥 아줌마가 제 엄마인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자꾸 엄마 욕을 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죠. 친구들 사이에서 김밥 아줌마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배고프다고 조금만 불쌍한 척하면 김밥 한 줄을 주고 더 불쌍한 척하면 두 줄도 준다고 말이죠. 하나뿐인 제 엄마가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께 불만은 커져만 갔고, 저는 부모님과 대화도 잘 하지 않고 매일같이 뾰루퉁하게 삐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큰 일이 벌어졌죠. 여느 때처럼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골목길을 괜히 쓱 봤는데 엄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뾰루퉁한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면 활짝 웃으며 인사를 해주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김밥을 파셨던 엄마가 안 계실 리가 없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혹시 집에 계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집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혼자 집에 있어야 했어요. 부모님과 있어도 무서운 그 집에 이유도 모른 채 밤늦게 부모님을 기다리던 저는 공포에 질려 펑펑 울고 말았어요. 울다 잠이 들었는데 엄마께서 뒤늦게 오셔서 정말 슬픈 얼굴로 저를 끌어안고 오열을 하셨죠. 그런 저는 못나게도 왜 늦게 나타났냐며 원망의 말만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나 혼자 두고 지금 올 수 있어?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가 어떻게 된 줄 알았잖아. 아영아, 우리 이제 어쩌면 좋니? 뭐를, 왜 자꾸 우는데? 무서웠던 건 난데. 아영아, 우리 딸, 어떡해 정말. 엄마는 한참 동안 제대로 말도 못하시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뾰루퉁하게 엄마한테 투덜거리던 저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10살이면 꽤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심과 불안함을 느꼈던 순간이었죠.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엄마의 눈물이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오열하시던 엄마는 제 머리를 쓸어 넘기시고 얼굴을 만지시길 몇 번을 반복하셨을까요? 어렵사리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말이죠. 처음에 엄마께 이 말을 듣고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빠랑 인사도 하고 장난도 쳤으니 말이죠. 거기다 고개를 돌려 집을 봤는데 여전히 아빠의 흔적이 다 그대로인데 어떻게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울지도 않았고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었습니다. 한참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아빠 영정사진을 보고 조금씩 감정이 이상했어요. 너무 어려서 저게 영정사진인지도 몰랐고 그냥 아빠 사진이 큼직하게 있다는 정도로 인식했는데 아빠 지인들과 가족들이 너무나도 슬프게 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저를 발견하자마자 이제 어떡하냐며 통곡을 하시는데 그때서야 아빠 없는 현실이 조금씩 실감났어요. 아빠가 정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제가 고작 10살이었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못 해본 게 너무 많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셨습니다. 솔직히 이별이란 게 뭔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할 나이에 아빠를 보내야 해서 마음껏 아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신 이유였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우리 아빠가 길을 걷다가 동네 양아치들에게 맞고 있는 남학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이건 아빠가 나선다고 중재될 게 아니었죠. 당연히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아빠는 다급한 마음에 스스로 나섰고 학생을 지키기 위해 대신 심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했고 아빠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시고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가셨다고 하셨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안타까운 건 제가 너무 어렸고 엄마께서는 그 당시에 아빠를 잃고 경황이 없으셔서 그 양아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내게 만든 그 양아치 학생들은 고작 강제 전학 조치만 내려졌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하고 열받는 처분이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 어쩔 수도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강제 전학 가는 걸로 끝이 났을까요? 그들에게 강제 전학은 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다른 학교로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아주 쓰레기 같은 놈들이겠죠. 사람을 죽인 그 양아치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왜 그들에게 아무런 법적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께서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떠나신 후 저희 집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집이었지만 더 심각했죠. 아빠께서는 원래 동네 이발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마처럼 남을 돕기 위해 운영한 것이지 돈을 벌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워낙 빈곤한 동네이니 돈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늘 무료로 이발을 해주셔서 솔직히 수입은 거의 없는 편이었죠. 사실 엄마보다 아빠가 더 심하셨어요. 이발소에 손님이 없으면 아예 이발소 문을 닫아버리고 미용 장비들을 챙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집으로 직접 가서 무료로 이발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 참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어린 저는 무턱대고 남을 돕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린 딸 자식이 있는 가장이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남을 돕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을 목숨까지 도와줄 때 집에 있을 가족들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한평생을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니 재산이랄 것도 없었고 엄마와 저는 생계 유지가 곤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는 김밥을 무료로 나눠줬고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정말 부부는 닮는다더니 저희 부모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빠께서 가신 후 저희 모녀 사이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어요. 엄마와 더는 다투기도 싫었고 그냥 빨리 크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나이가 들어 독립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아빠 사망보험금이 아주 조금 나왔고 엄마께서는 그걸로 아주 작은 김밥집을 아예 차리셨습니다. 솔직히 이때 조금은 기대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은 이렇게 했어도 하나뿐인 가족이고 엄마인데 왜 싫기만 하겠습니까? 아빠 목숨값이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차린 가게이니 엄마께서 제대로 가게 운영을 해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엄마가 오픈하신 김밥집이 학교 근처라 하굣길에 궁금한 마음에 가봤어요. 그런데 멀리서 봐도 김밥집 앞에 줄이 정말 길게 서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고 기쁜 마음과 자랑스러운 마음에 엄마께 달려갔죠. 거기에는 학교 친구들도 있었고 처음으로 저희 엄마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뭐야? 너도 김밥 먹으러 왔냐? 아니,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데? 너희 우리 엄마 김밥 먹으러 온 거야? 아, 너희 엄마구나. 아줌마, 저 아영이랑 같은 반 친구인데 세 줄 주세요. 배가 너무 고파요. 저도요. 저도 아영이랑 같은 반이니까 세 줄 주세요. 뭐야, 엄마? 또 돈 안 받고 김밥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줄이 긴 거였어? 아영아, 우선 정신 없으니까 집에서 말하게 가 있어. 너희들이 아영이 친구였구나. 여기 앞에 놓인 거 다 가져가. 맛있게 먹고 우리 아영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 배고프면 언제든 와서 먹고. 저는 이때 정말 화도 안 나고 절망했고
엄마가 정말 너무 싫었습니다. 아빠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분명 엄마도 느끼신 게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우리보다 더 못 먹고 사는 이웃들뿐 아니라 더 잘 사는 이웃들까지 그냥 별의별 사람들을 다 챙기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로 자리 잡고 있는 아픔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친구들에게 큰 놀림을 당했었죠. 수도가 끊길 때가 많아서 마음껏 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옷매무새가 깨끗한 것도 아니었고 살도 새까맣게 때가 타 있으니 늘 놀림거리였죠. 심지어 옷은 늘 같은 것을 입다 보니 해져 있어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냄새나는 거지라고 놀렸어요. 제가 이렇게 놀림 당하는 걸 엄마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우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 도와줘야 한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엄마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그 이후 저는 엄마는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춘기가 되었고 저는 꽤 엇나가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럽고 창피하지만 중학교를 다니며 나쁜 건 다 했습니다. 우연히 어울리게 된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 양아치들과 친했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여 놀았죠. 그 무리에 섞이면서 들어가기 싫던 집도 잘 안 들어가거나 아주 늦은 시간에 들어갔고 또 담배까지 배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굳이 엄마께 숨기지도 않았어요. 중학생이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면 너무 큰 잘못이기에 최소한 숨기고 조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게 정상인데 저는 담배를 피우고 냄새가 나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미련하고 멍청한 행동을 엄마에게 반항을 한 거죠. 이렇게 망가지고 엇나가는 저를 보며 엄마께서는 반응하셨고 많이 우셨습니다. 하나영, 너 정말 이럴 거야?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담배를 피워. 내가 보여?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몇 년 만에 내가 보이는 거야? 아영아, 제발 이러면 안 돼. 아영아, 착하게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야. 응? 너 정말 아빠도 없는데 너까지 이러면 엄마 억장 무너져 이거사. 이제야 억장이 무너져? 난 답답한 부모 밑에서 살면서 이미 진작에 무너졌어. 그냥 하던 대로 해. 나 말고 불쌍한 사람인가 뭔가 그딴 사람들이나 돕고 살아. 왜 갑자기 관심 있는 척을 하는데? 아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엄마가 살 수가 없어. 아영아, 딱 한 번만 학생 신분에 맞게 노력해주면 안 돼? 이날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감정이 들었거든요. 진작에 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엄마에게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죠.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내내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엄마의 말대로 딱 한 번이라도 학생답게 노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담배도 끊었고 중학교 때 만나던 친구들도 싹 다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악 물고 공부만 했습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죠.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요. 이게 딱 제 마음이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저는 1학년 성적을 망치고 그때부터는 과목별로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게 생기면 꼭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온종일 물어가며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했더니 선생님들도 귀찮으실 텐데 오히려 저를 예쁘게 봐주셨고 더 자세히 봐주셨죠. 이렇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이악 물고 공부하던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내내 나쁜 짓 하고 1학년 성적도 망쳤지만 변함없이 제 목표는 의대였죠. 이유는 아픈 환자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저 돈을 잘 벌어서였어요.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꼭 의대를 가야 했습니다. 다들 제가 의대를 목표 삼고 있다고 하면 비웃었어요. 중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았고 1학년 성적을 알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전 아랑곳하지 않았고 1년 365일 내내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갈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찰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하는 저를 보며 엄마께서도 묵묵히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이때가 집이 가장 조용했던 시기였죠. 그 흔한 밥 먹어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고 상을 차려두고 조용히 기다려주셨어요. 알아서 공부하다 흐름에 맞춰 밥을 먹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한 결과 제가 머리가 있었는지 정말 남들보다 너무 늦었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수능 성적으로 진짜 꿈에 그리던 의대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라웠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스스로를 의심한 적은 없지만 확신한 적도 없었거든요. 제 합격 결과를 듣고 저희 엄마는 정말 행복에 겨운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그 결과 나왔지? 우리 딸 괜찮아. 의대만 뭐 대학이야? 그렇게 노력한 모습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고생했어, 우리 딸. 의대 안 가도 괜찮아? 그럼 엄마가 뭐 아영이 너 의사 만들려고 공부시켰나? 괜찮아, 기죽지 마. 어쩌지? 나 의대 합격이래, 엄마. 나 너무 신기해, 진짜로. 뭐? 그게 사실이야? 세상에, 장하다, 우리 딸. 어휴, 이것 봐. 엄마는 아영이 너가 해낼 줄 알았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세상에. 엄마께서 너무 행복한 눈물을 흘리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습니다. 남들에 비하면 짧지만 그래도 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정말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공부한 거 말고는 한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엄마와도 사이가 좋아졌지만 약간 서먹한 게 있었는데 의대 합격을 계기로 더 친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께서는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잡으셨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죠. 할 말이 뭐길래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이거 받아. 500만 원이고 너 자취방 보증금이야. 자취할 곳도 얼른 구하고 등록금도 얼른 벌어. 엄마 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너 보증금 500만 원만 줄 거니까 너가 등록금 내고 다니라고. 그리고 자취할 집도 빨리 알아봐야 할 거야. 좋은 집은 빨리 나가거든.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리 집 형편 뻔히 알아서 등록금 내주는 건 기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생판 모르는 남들은 그렇게 잘만 도우면서 하나뿐인 딸은 서울 가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500만 원 쥐어주고 집도 알아서 구하고 학교도 알아서 다녀라 이거야? 아영아, 엄마가 늘 말했잖아.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거라고.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는 김밥 재료 준비해야겠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딸이 타지살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같이 올라가서 집도 같이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게 엄마 마음 아닌가요? 저 당시에 제 마음은 500만 원 쥐어주고 너 살 집까지는 구해줬으니 이제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했고 마음이 아팠어요. 의대는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심지어 6년 동안 공부해야 돼서 돈이 많이 필요했기에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꿈꾸던 의대에 합격해놓고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죠. 비록 중학생 때 정말 나쁜 행동을 했었지만 고등학생 때 정신을 차리며 의대 합격이라는 기쁨을 엄마께 안겨드리면서 모녀 사이가 많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이 다쳤죠. 홀로 서울에 어렵게 터를 잡았지만 당장 먹고 살 게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공부에 손을 놓을 수는 없었고 일은 해야 했기에 너무 막막했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저는 제 학부를 강조해서 고액 과외들만 하며 돈을 벌어서 공부를 했고 정말 힘겹게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죽어도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죠.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 엄마께서는 걱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며 잘 지내냐 물으셨고 잘 지낸다고 말하면 알겠다며 바로 끊는 게 전부였죠. 그렇다 보니 엄마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래 봤자 겨우 엄마 혼자인데도 저는 가족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제가 대학병원 인턴 1년차 때 엄마가 다른 병원 응급실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보호자가 저뿐이라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불효녀인 저를 원망하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엄마가 계신 응급실로 갔는데 피 검사를 했더니 간암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저를 서울로 보낸 후 엄마께서는 극심한 외로움에 매일 소주 한 병씩 습관처럼 마셨다고 하셨죠. 의식이 없는 엄마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데 제가 무심했던 사이 엄마가 너무 나이 드신 게 눈에 보여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던 중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고 힘겹게 제게 보고 싶었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희 모녀는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왜 이렇게 서로 엇나가고 마음을 모르는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라도 볼 것을 자식이라곤 저 하나인 엄마에게 거리를 두고 살았으니 그간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제 행동들이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이유를 불문하고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서 이제라도 매일을 함께하며 효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진단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간암 4기에 이미 폐까지 전이가 되었던 상태였죠. 이 정도면 통증이 말도 못할 정도였을 텐데 그간 제게 말도 하지 않고 버텨온 엄마를 떠올리니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전히 김밥을 말아서 동네 사람들을 나눠주며 살았던 엄마가 더는 밉지 않았어요. 그냥 이기적이고 못된 제 자신이 미웠죠. 너무 속상한 마음에 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도 안 가고 뭐 한 거야? 이렇게 살려고 연락도 제대로 안 한 거야? 날 이렇게 불효녀 만들고 떠나야 속이 편해? 우리 아영이 고운 거 봐. 우리 딸 잘 사는 거 봤으니 됐어. 엄마는 치료 안 할 거야. 엄마는 병원에서 연명하다 가기 싫어. 너무 슬프지만 의사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죠. 딸인 제가 의사인데 아무것도 못 해드리니 죄책감이 너무 컸고 뭘 해보지도 못하고 엄마 곁을 지킨 지 한 달 만에 엄마는 아빠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울다 쓰러질 정도로 참 많이 울었어요. 못 해드린 게 너무 많은 불효녀라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려오더라고요. 엄마를 겨우겨우 보내드리고 한동안 정신도 못 차리고 엄마 집에서 지난 흔적들을 보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여전히 낡은 이 집에서 아빠도 없이 저도 없이 홀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싶었죠. 심지어 정말 많이 아팠을 텐데 그 작은 곳에서 괴로운 고통 참아가며 살았을 엄마를 떠올리니 제 자신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딸 하나뿐인데 그 먼 서울 땅에 홀로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이걸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채고 이해했더라면 엄마를 이렇게 후회 속에 보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도저히 서울로 바로 올라갈 수 없었고, 휴가를 낸 후 엄마가 살던 집에서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반성도 했고 후회도 하다가 문득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웃던 저희 가족의 모습이 생각나면 웃다가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엄마를 가슴에 묻고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엄마의 흔적이 남은 김밥집은 팔아버렸고 그 동네와는 아예 영원히 안녕해버렸죠. 가슴에 응어리를 하나 더 품고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더 독하게 살았습니다. 레지던트 생활을 끝낸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었는데 이때 동네 병원을 개원할 수 있었지만 아직 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종합병원에 들어갔죠. 혼자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남자를 만나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평온해졌고 여유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같이 다 별로였습니다. 의사인 걸 알고 나오니 대놓고 얼마를 버냐고 묻질 않나. 제가 의사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다 조건 보고 나온 사람들이라 정 떨어져서 싫더라고요. 소개팅도 지치고 힘들어서 연애도 포기하려고 할 때쯤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소개팅을 했는데 거기서 원하는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변호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소개팅 내내 제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저 매너 있고 아주 젠틀한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와 호감을 갖고 잘 만나다 결국 연애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람이 진중한지 손도 한 달 만에 조심스럽게 잡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만나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외로운 내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묘한 감정이 들었는데 변수가 있었어요. 예비 시모가 아주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죠. 예비 시모는 제게 대놓고 본인 집안은 남부러울 거 없는 집안이라는 걸 강조했고 개원한 의사도 아닌 고하면 숙이고 들어와라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검사고 예비 남편이 변호사인 법조인 집안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는 고위 공직자였다가 퇴직하셨고 시모랑은 이미 이혼하시고 지금 시모는 재혼을 하신 새어머니였죠. 한마디로 제게 눈을 부라리며 뭐라고 하던 예비 시모는 새어머니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솔직히 정말 너무 사치스럽고 싸 보였어요.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향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첫인상이 아주 별로였죠. 심지어 예비 시댁 집안에서 아무도 제게 뭐라고 안 하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비 시모만 자존심 세워가며 제 길을 누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쉽게 지지 않는 성격이라 굳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고 예비 시모를 상대해주고 있었죠. 이런 제 모습에 열받았는지 하루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부르더라고요. 기꺼이 그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드렸죠. 어머, 눈이 왜 그렇게 동그랗니? 아, 하긴 너 같은 고아 출신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발길이나 해봤겠니? 다 내 덕인 줄 알아. 아, 네. 음식은 내가 알아서 시켰어. 어차피 넌 고아 출신이라 메뉴판 봐도 모를 것 같아서. 그나저나 없이 산 사람들이 이런 곳에서 밥 먹으면 체한다던데. 너 뭐 소화제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저기 어머님, 저 이미 여기 수차례 와봤고요. 이 코스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저 의사예요, 어머님. 버는 돈이 있는데 고작 이런 걸로 덜덜 떨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고아 출신 하시는데 제가 반대로 어머님한테 새어머니라고 하시면 좋으세요? 뭐야? 너 미쳤어? 새어머니? 너 이거 감당해야 할 거야? 감당이라... 뭐 고자질 하시게요? 하세요. 상관없거든요. 못할 말 뱉으신 건 어머님이니까 전 괜찮아요.
참고로 이 대화는 녹음했으니까 수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고자질하세요, 어머님. 말끝마다 고아라고 말하며 무시하는 예비 시모에게 그대로 되갚아주자 제 얼굴에 와인을 확 뿌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 모두 웅성거리며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까랑까랑하게 말씀하셨죠. 야, 고아 따위가 어디서 감히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감히 너 따위가 누굴 가르치고 있어? 너 의사 배지 달면 뭐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그래봤자 넌 부모도 없고 쓸모도 없는 고아년이야. 겸상해주니까 이게 기어오르고 있네. 그때 레스토랑 주인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한동현 씨 딸 하나영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 저희 아빠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구나. 아영이 정말 반갑다. 아니, 그나저나 어쩌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여자랑 겸상을 하고 있는 거야? 저에게 아버지 성함을 묻고는 갑자기 저한테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 2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가 살려준 학생의 아버지더라고요. 그때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던 아저씨였어요.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말을 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서 와인을 뒤집어 쓴 탓에 제 꼴이 말이 아니었죠. 아저씨는 제게 깨끗한 수건을 가져다 주시고는 예비 시모에게 당장 경찰 부를 테니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뭐야? 이 레스토랑 주인이랑 네가 어떻게 아는 사이야? 참나, 너 때문에 수준 떨어져서 내가 다시는 이 레스토랑 안 온다. 어쩜 고아년한테 아는 체를 하지? 격식 떨어지게. 이 여자 한동안 조용하더니 어디서 또 영감 하나 잘 물었나 보네. 당신 2번 다시 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 당신같이 늙은 남자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 대접하려고 최고급 재료들로 엄선된 요리 제공하는 거 아니니까. 당신은 저기 밑에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먹지 그래? 아참, 그리고 내가 이미 경찰 불러놨으니까 조서 쓰러 갈 준비나 해. 레스토랑 주인 아저씨의 말에 시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계산도 안 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격식 떨어지는 발걸음으로 말이에요. 그 여자가 레스토랑을 떠나고 저는 직원 휴게실로 들어가서 아저씨가 주신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보는 얼굴이라 저도 너무 반갑더라고요. 뒤늦은 회포를 풀듯 저희는 가게가 마감할 때까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니? 세상에. 너네 아버지가 우리 수호 살려주고 황망히 떠날 때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왜 신은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건지. 너네 부모님이 얼마나 착한 분들이신데 아직도 너네 어머님이 싸주신 김밥이 생각난단다. 그래서 김밥집도 찾아가 봤는데 이미 가게를 정리했더구나. 어머님은 잘 살고 계시니? 저희 어머니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모르셨겠네요. 간암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네 부모님한테 갚을 은혜를 어떻게 갚으라고 이렇게 급하게 떠나신 거니? 난 아직도 너네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구나.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수호를 살려준 너희 집에 보답하기 위해 돈을 모았단다. 자, 이것 받으렴. 그렇게 건네받은 통장에는 무려 20억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너무 큰 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제발 받아달라고 죽기 전에 꼭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통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아영아, 아저씨가 요식업으로 정말 성공했거든. 고급 레스토랑만 해도 전국에 수십 개 차렸어. 여기가 본점이고. 내가 언젠가 너희 가족 만나면 꼭 주려고 모아둔 돈이야. 드디어 줄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 아영아.
이것밖에 못 줘서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 그렇게 20년간 쌓인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고 아저씨는 우리 부모님한테 은혜를 갚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며 옛 동네에 사셨던 주민들에게도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저씨의 차를 타고 다 함께 부모님 빈소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세상에, 아영엄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떠났어. 내가 아영엄마가 싸준 김밥 덕분에 죽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매일매일 살려고 노력했어. 그 김밥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다 굶어 죽고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이 말을 너무 뒤늦게 말했다, 그치? 아영이가 참 이쁘게 곱게 컸네. 하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인물이 좋으니 아영이도 그렇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아영 엄마, 아영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가 아영이 잘 키워줄게. 걱정 말고 맡겨줘. 살아있을 때 갚지 못한 은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영이 도와주며 갚을게. 날 좋은 날 하늘에서 다 같이 봅시다. 고마웠어. 아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는 여기가 다 이모고 삼촌이고 엄마고 아빠라 생각하고 살아라. 아영아, 알겠지? 다들 왜 우세요, 좋은 날에. 워낙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서 대부분 그대로 살고 계셨지만 레스토랑 아저씨처럼 성공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 들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예비 시모로 인해 파혼을 결정하며 어깨가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속 시원했던 건 예비 시모와의 대화 녹취본을 시댁 식구들 카카오톡에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처음에 남자친구에게 파혼하자고 했더니 너무 당황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냐고 이유가 뭐냐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저 녹취본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예비 시모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현모양처에 아주 교양 있는 척을 다 떨었을 텐데 아마 그 녹취본을 들은 식구들의 충격은 굉장할 거예요. 그렇게 2주가 지날 때쯤 뜬금없이 예비 시부가 연락 와서는 잠시만 자기를 만나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거예요. 약속된 장소로 가서 대면대면 이야기를 시작했더니 글쎄 갑자기 예비 시부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람을 잘못 봤더라고. 세아가 덕분에 집사람이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어. 그 여자가 세아가 너한테도 참 못할 짓을 했더구나. 내가 대신 사과하마. 재혼할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은 지독한 여자가 되었더구나.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할 거란다. 세아가 너는 파혼하지 말아다오. 우리 집에 다시는 그 여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경 쓸 테니 지난 날은 잊고 우리 아들과 다시 결혼 진행할 수는 없겠니? 진심 어린 예비 시부의 사과에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고아라며 놀려대던 시모될 사람은 이미 집에서 쫓겨났고 저는 예비 남편과 또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비 남편은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잡고 또 잡았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시월들을 경험해버린 탓에 결혼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도 전 시모가 제게 막말을 할 때 모른 척 듣고만 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또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파혼을 한 뒤 저는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아저씨께 받은 20억과 저를 또 돕고 싶다는 주민의 도움으로 제 개인 병원을 개원했고 이제서야 부모님의 그 선한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서 휴무에는 시골에서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남을 돕는 걸 그렇게 싫어했던 제가 결국 부모님이 도운 분들에게 은혜를 대신 받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헤아리고 이해하며 남은 여생은 부모님처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수간호사가 된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말 애지중지 키운 딸을 고생시킨 못된 사이놈에 대해 좀 말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난임이라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도 저도 결혼 전부터 아이를 좋아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태어날 아이를 기대하기까지 했는데 병원에서 난임 소식을 듣게 되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시험관 시술이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지만 저는 이미 제가 난임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라 한치의 고민도 없이 시도를 하겠다고 했었죠. 처음에는 남편이 말리더군요. 아쉬운 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더 소중하다고. 아이도 너무 소중하나 그 전에 제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이 자신은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원래부터 결혼을 꿈꿔왔던 저는 아이까지 낳는 것을 제 삶의 행복 중 하나로 상상해왔고, 그땐 젊을 때여서 그런지 꼭 아이를 낳고 싶다는 집념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기적처럼 매일 밤 기도하며 얻어낸 아이가 지금 너무 소중하게 커준 예쁜 딸이죠. 아이를 낳고 그 행복감에 사무쳐 사느라 매일이 천국 같았는데요. 아이가 유치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딸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험관을 한 번 더 시도했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둘째의 축복까진 찾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더 시도하고 싶었으나 제 몸이 망가지는 걸 지켜보던 남편이 더는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만약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제 건강을 잃게 될 결과를 얻는다면 그건 태어날 아이에게도 미안한 일일 거라고 끝내 말렸습니다. 하는 수 없었지만 첫째 하나만으로 너무 사랑스러웠기에 아쉬운 마음을 그만 접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남은 생을 전부 딸아이에게 바칠 만큼 딸을 사랑해주며 정성으로 키웠는데요. 그런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찾아왔고 지금은 흉터로 자리하고 있을 그날의 기억은 저한테도 끔찍한 시기였어요. 딸아이를 마주할 때마다 그때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하고 아픔을 겪게 내버려둔 것 같아 자꾸만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딸은 괜찮다고 그만 잊으라고 했지만 잘 안 돼서 말이죠. 그래도 앞으로 딸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만 제 마음도 정돈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최악의 경험을 이곳에 써내려감으로써 이젠 그만 마음속에 남겨진 흉터를 덮으려고 합니다. 힘든 시도 끝에 딸을 얻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못해주는 것 없이 딸에게 모든 걸 지원하며 늘 지극정성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극성이라 자식 입장에서 오만하고 오냐오냐 클 수도 있었는데 딸은 오히려 더 밝고 올곧게 자라줬고 굳이 공부하라고 독촉도 안 했는데 알아서 학교 일에 늘 충실히 임했습니다. 남들 사춘기라 부모 속 썩인다는 그 시기에도 딸은 오히려 간호사라는 꿈이 생겼다고 고백하더군요. 그냥 한 말은 아니었는지 그 뒤로 중고등학교 장래희망란에 늘 항상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도 자신이 의사까진 될 자신이 없었다며 목표를 한 단계 낮춘 거라고 했었는데요. 수간호사까지 되는 게 목표인데 그 이유가 저와 남편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부부가 같이 늙어가고 몸에 잔병 하나씩 늘어가는 게 보였다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큰일이 났을 경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절절 맬 상황을 상상하니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꿈이 간호사였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는 솔직히 딸이 어린 마음에 뭐든 하고 싶을 때니까 무슨 말을 하든 다 반갑기만 했거든요. 허풍이든 나중에 꿈이 변하든 그런 건 당시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그 조그마한 게 자기만의 꿈을 내내 품고 살면서 나름대로 꿈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낸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귀엽던지 고3이 되고 여전히 간호사라는 꿈을 심지궂게 밀고 나가는 걸 보고 저희 부부는 뭐든 지원해 줄 테니 원 없이 도전해 보라고 했죠. 그때 그 어여쁜 딸이 포부 있게 기다려달라며 저희를 기쁘게 해주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원하던 간호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열심히 대학 생활을 마치고 국시를 통과해 간호사까지 낙방 한 번 없이 한 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낙방되더라도 저희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많이 노력해서 한 번에 합격한 딸을 보니 우리 모르게 혼자 소갈이하면서 무리하게 공부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살짝 들더군요. 그래도 꿈에 한 단계 다가가서 기쁘다는 딸을 보고 그 걱정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딸은 간호사가 되고 처음 받은 월급으로 맛있는 소고기를 싸주었는데요. 그저 매사에 진심으로 키우느라 딸과 하루하루 추억 쌓는 것에만 신경 쓰며 살아서 몰랐어요. 하늘의 축복으로 찾아온 딸이 이만큼 잘 컸구나 싶어서 저랑 남편이 그만 눈물을 보였지 뭡니까. 다시 생각해도 저와 남편은 참 딸한테 극성이었네요. 갱년기라 그랬겠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던 저희 부부의 마음이 다들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딸은 간호사로 만족하지 않고 수간호사가 되는 게 마지막 관문이라며 직장을 다니면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딸은 학창시절 때처럼 군말 없이 제 일을 소화해내더라고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쩜 이리 똑부러지는 행동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은 참 끊이질 않더군요. 학생일 때와 직장인일 때는 스트레스의 결이 다를 텐데 우리 딸이 환자들로부터 받게 될 고충을 자꾸 상상하게 되고 그럴 때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근심 어린 마음이 한 번씩 새어나가기도 했는데요. 특히 딸의 출근 준비를 도우면서 매일 딸에게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니까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면 꼭 얘기해달라고 같은 말을 반복했죠. 그때마다 딸은 저한테 참 걱정도 많다면서 오히려 아이처럼 칭얼거리는 저를 달래주곤 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엔 직장을 다녔지만 남편과 결혼하면서 귀하게 얻은 아이에게 온전한 시간을 쏟고 싶어서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어요. 이건 남편이 먼저 제안한 진실된 마음이었죠. 남편이 우체국 공무원이라서 절약하며 지낸다면 새 식구 살기엔 괜찮은 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잘 커준 딸이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며 필요 없다고 해도 벌어온 급여를 자꾸 나누어 줬는데 물론 덕분에 형편은 더 수월해진 정도가 되었네요. 식구들 모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커서 자신의 일에 노력만 하다 보니 집안 담당은 저, 바깥 담당은 남편과 딸, 이런 식으로 자연스레 역할 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식구끼리 똘똘 뭉쳐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딸을 낳고 나서부터 단 한순간도 불운했던 적이 없었는데요. 앞으로도 딸과 함께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마음에 실금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 전부터 늘상 폰을 끼고 다녔는데 특히 집 화장실에서 길게 통화하는 날이 많아지길래 한날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나한테 정말 잘해줘. 나 여중여고 나왔잖아. 대학 때는 공부하느라 정신 팔려서 연애 같은 건 관심도 없었거든.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나 엄청 좋아해주고 예쁘다고 표현도 많이 해주는데
솔직히 좀 좋아. 연애가 이렇게 좋은 건 줄 알았으면 학창 시절에도 남자 좀 사귀어 볼 걸 그랬나? 참, 엄마, 남자들이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야?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뜻 맞는 거지? 목숨보다 귀한 딸이라도 언젠가 결혼해서 제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지만 막상 닥친 일이 아니라서 실감까지는 안 났거든요. 그런데 딸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자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제 곁을 떠나게 될 미래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면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솔직히 어딘가 모르게 서운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딸 얼굴이 너무 싱글벙글 하더군요. 저의 곁에서 행복해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결의 기쁜 얼굴이었죠. 그게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나오는 모습인 걸 알고 딸이 낯설기도 했다만 저 또한 한때 남편 곁에서 이런 얼굴이었을 겁니다. 저도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딸 입장이었는데 저희 엄마도 제가 결혼할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여태 딸이 하는 모든 일을 응원했고 지원했는데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연애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말한다고 해서 딸이 제 말대로 헤어질 것도 아닌데 괜히 말했다가 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할 수 없이 그날을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할 말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해 버렸는데요. 그 당시 우리 딸은 겨우 27살이었어요.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을 얼마 다니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남편은 벌써 딸을 보내기엔 딸이 아직 멋모르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은 남자친구와 속전속결로 사이가 발전되었고 결국엔 정식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뒷골이 당기고 눈물이 나는 순간이네요. 그래도 저는 딸 생각해서 속상한 마음 꾹 참고 딸의 남자친구를 대우해 주었는데 남편 표정은 속마음 그대로 참 착잡해 보이더라고요. 듣고 보니 남자친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방사선과 직원이더군요. 일하다가 눈이 맞은 셈이란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는 딸과 동갑인 27살이었는데 그 친구 또한 딸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동기라고 합니다. 그럼 모은 돈도 없다는 소리인데 딸 미래가 걱정되어서 그때 슬쩍 결혼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제 고뇌는 보이지도 않는지 그저 둘이 좋아서 한시도 떨어지기 싫고 또 이미 전셋돈은 서로 마련했다고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그 모습이 저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둘은 부부가 되기에 준비되지 않은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꼰대 같은 소리가 나갔는데 결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둘은 역시 이미 단념한 듯 제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꽃님이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각서라도 망설이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꽃님이 눈에 절대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을 거고 꽃님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기어코 어머님, 아버님께 머리채라도 뜯기겠습니다. 저 그만큼 마음 단단히 먹고 내린 결정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결정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 자신 있어요. 제 진심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결국 딸은 결혼을 해버렸고 저희 품을 떠나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며칠은 딸이 너무 그리워서 딸 방을 계속 들락거리며 깨끗이 정돈을 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연락하는 딸의 효심 덕분에 아쉬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죠. 또 딸과 사위는 시댁보다 친정이 가까워서 친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방문을 해주었고 시댁은 격주로 한 번씩 찾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양가 집에 충실히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그런 딸이랑 사위가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슬슬 마음이 놓이더군요.
없는 살림에도 둘이 꼬박꼬박 살림살이를 챙기며 잘 살아보고자 서툴게 경제관리도 하는데 기특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야 저는 결혼한 딸의 모습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죠. 제 품에 있던 어린 딸을 놓아주기까지 근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그날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고서 깨달았어요. 저는 딸을 놓아준 게 아니라 놓쳐버린 것이라는 걸. 여느 때처럼 딸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딸이 하는 말이 아직도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남편이 친구한테 속아서 빚이 1억 생겼어. 오늘 내내 남편이랑 싸우다가 잠깐 바람 쐰다고 집 밖에 나왔는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아직 1억이 얼마만큼 무서운 돈인지 실감도 안 나는데 이거 큰일 난 거 맞지? 나 무서워, 엄마.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1억이라니요.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1억 빚을 떠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무슨 말이야? 1억? 도대체 친구가 뭘 어떻게 속였길래 빚이 생겼다는 거야? 엄마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들 전화 주면서 그런 소리 없었잖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고등학교 친구라는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 와서 술자리 가진 건 알거든. 근데 그 친구가 도박을 해서 돈을 불렸다면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우리 남편을 꼬신 거야. 이 바보 같은 게 사리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도박에 손을 댔더라고. 그 고등학교 친구와 달리 자기 남편은 돈을 잃기만 했고 친구가 긴 인내 끝에 행복이 찾아올 거라며 이거에서 돈 못 따간 사람 없었다는 말에 사위가 계속 도박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결론이 결국 1억 빚이라네요. 딸은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내내 했어요. 딸이 우리 형편에 1억이 웬 말이냐면서 망했다고 엉엉 우는데 그 힘들다는 국가시험도 눈물 한 번 흘리지 않고 기쁘게 해냈던 제 딸이 이렇게까지 괴로워하는 걸 들으니까 제 가슴이 더 갈기갈기 찢길 듯 아팠었죠. 이건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당장 딸의 집에 찾아가 사위를 봐야 했습니다. 평소에 저보다 더 딸을 극진히 아꼈던 남편이 이걸 알면 아마 사위에게 손찌검을 할지 몰라요. 딸을 일찍 데려가는 사위가 못마땅하여 결혼식에서조차 사위에게 딸 잘 봐달라고 축하 인사 한마디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말할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저 혼자 몰래 딸의 집에 찾아갔죠.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내가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 줄 알아? 도박이라니.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함부로 손을 댔단 말이야? 한 가정의 기둥이 되었으면 그런 철딱서니 없는 생각은 해선 안 되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제가 죽을 죄를 진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면목 없습니다.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다 해결할게요. 꽃님이한테 피해가는 일 절대 없게 할 거고요. 상황 커지기 전에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사위도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제 앞에서 무릎 꿇은 채로 막 우는데 속이 너무 터졌지만 거기다가 대고 더는 화를 낼 수가 없더군요. 100번 이해해서 자기는 뭐 이렇게 빚이 생길 줄 알고 그랬겠습니까? 다 우리 딸이랑 풍요롭게 잘 살아보고 싶어서 돈을 불리려고 했을 텐데 참 그 마음만큼은 갸륵하잖아요. 또 사위가 아직 어려서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거란 것도 아직 안 겪어봤으니 저질러버린 실수가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 딸과 일생을 보내야 할 동반자가 된 사위를 여기서 더 꾸중해봤자 식구인 건 변함없고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사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사위를 보니 이건 이거대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결국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사위의 말을 한번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딸의 몰골은 갈수록 피폐해져 갔어요. 사위의 빚을 같이 갚느라 그렇잖아도 알뜰히 살던 살림을 아끼는 바람에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상할까봐 저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것 같은데 딸이 한날 전화와서 엄마 정말 미안한데 반찬 좀 줄 수 있겠냐는 그 말에 전전긍긍하고만 있던 제 억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남편 출근한 시간에 몰래 반찬을 만들어서 딸 집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길 반복하며 지내는 지경까지 왔죠. 사위가 혼자 해결하겠다고 신신당부했다만 부부로서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을 딸의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도 자기 돈을 사위에게 퍼부어가면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위의 모자란 행실을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1억이 너무 큰 돈이라서 한 방에 해결될 수 없는 걸 알고 있고 또 사위가 내내 애쓰고 있을 테니까요. 알고 보니 시댁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사위가 자기 짓이 창피하여 말하지 않았답니다. 원래는 저한테도 밝힐 생각 없었는데 딸이 상의도 없이 제게 전화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할 수 없이 저만 제 선에서 딸과 사위를 도우며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문득 딸에게 미안하더군요. 친정이 돈 많은 집이었다면 1억 정도 대신 갚아주고 이런 고충 겪지 않게 도와줬을 텐데 남편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하며 저는 가끔씩 생활비 아껴서 딸에게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 마음을 위로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다니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바로 받아보니 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하다가 실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통이 끊길 만큼 너무 놀라서 옷도 못 갈아입고 그대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응급실에 눈 감고 누워있는 딸을 보는데 팔다리가 다 떨리더라고요. 허옇게 창백해져서 누워있는 딸을 만지며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꽃님아, 꽃님아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우리 딸 어떡해?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딸 왜 이러는 거예요? 꽃님아. 장모님 오셨어요? 걱정 마세요. 꽃님이 괜찮을 거예요. 미주성 실신인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거라서 금방 깨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꽃님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꽃님이를 더 살폈어야 하는데. 걱정 말라고? 자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딸 이렇게 망가질 동안 아직도 상황 해결 못하고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절대 우리 딸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거라고 했지 않나. 그런데 실신이라니.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쓰러질 때까지 소가리를 하냐고. 어떻게 자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키운 딸인데. 사위는 별다른 변명은 하지 않고 계속 제게 용서만 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응급실 직원이 와서 저를 말렸지만 제 사정을 알고 차마 저를 강압적이게 막지는 못하더군요. 한참 사위를 원망하다가 사위는 너무 오래 근무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응급실을 나섰고 저는 밤이 되도록 내내 딸 옆을 지켰습니다. 우리 딸 태어났을 때 너무 꽃같이 예쁜 여자아이여서 이름을 꽃님이라고 지었는데요. 꽃처럼 예쁘게 웃는 날만 많았던 우리 딸이 이렇게 다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걸 보는데 정말 정신 부여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뭐든 병 하나 얻어도 좋으니 제발 내 딸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늘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위 말로는 금방 일어날 거라고 했던 딸이 새벽이 다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제 마음은 갈수록 더 불안해졌죠. 응급실이 한참 바쁜 탓에 딸을 살펴줬던 의사가 늦게 다시 복귀했는데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심신미약 상태이기도 하고 쓰러지면서 가벼운 뇌진탕을 겪는 바람에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니니 곧 깨어날 거라고 안심시켜주면서요. 그 사이 남편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었는데요. 뒤늦게 확인하고 남편에겐 친정에 잠깐 내려왔다면서 급한 사정이라 연락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했죠. 딸이 이렇게 된 사실을 알린다면 남편이 사위를 어떻게 할지 몰랐으니 우선은 거짓말을 계속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연락도 없이 사라진 제게 화 한 번 안 내면서 조심히 다녀오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딸한테라면 돈 쓰는 걸 아끼는 사람이 아니기에 날이 밝자마자 1인 택시를 수속받았고 딸이 깨어나길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사위도 일하면서 중간에 종종 병실을 들리더군요. 장모님도 쉬셔야죠. 집에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한숨 주무시고 오세요. 꽃님이는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게요. 장모님, 지금 이틀째 이러고 계시잖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세요. 장모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됐네. 우리 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발 뻗고 자겠어. 우리 딸은 며칠째 편하게 자지도 못하고 밤새 앓았을 거 아닌가. 이렇게 여린애가 몸져 누울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못 자고 못 먹는 게 문제야? 꽃님이만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나 아픈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장모님한테까지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꽃님이 힘들게만 하고 있는데 장모님까지 보살피지 못했다는 걸 알면 꽃님이는 더 힘들 거예요. 저 장모님한테도 꽃님이한테도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사위로 돌아가려고 피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 더 이상 제가 나쁜 놈 되지 않게 부탁드려요. 사위 꼴이 보기 싫어서 꽃님이 곁에만 있었는데 사위의 말에서 사위도 나름대로 고생 중이었다는 걸 뒤늦게 자각했어요. 돌아보니 사위 꼴은 우리 딸과 다르게 윤기나고 좋았다만 그 처진 어깨와 주눅든 얼굴에서 고충이 느껴지더군요. 할 수 없었죠. 사위 말대로 꽃님이가 깨어나면 제 몰골에 걱정할 테니 결국 사위 뜻대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위한테는 씻고만 오겠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씻고 옷만 갈아입고서 다시 딸에게 향했어요. 딸이 아직 의식도 못 찾고 있는데 어떻게 집에서 발 뻗고 자겠습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딸에게 붙어있는 것이 한시라도 급했어요. 택시를 타고 와서 바로 병실을 가는데 그때 마침 사위가 1층 로비를 가로질러 어디로 가고 있더라고요.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제 갈 길을 가려는데 사위가 근무지가 아니라 비상구로 뛰어가는 겁니다. 비상구에 저리 급히 갈 일이 뭐가 있지 싶더군요. 참 신기하게도 그땐 이상하리만큼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을 잠시 뒤로 하고 사위를 쫓아갔죠. 그런데 세상에나 사위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가 딱 우리 사위인데 웬 여자 목소리도 겹쳐 들리대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 정체 모를 여자랑 같이 꽁냥대는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장모님은 진작 보냈지. 갑자기 촬영 마친 환자 엑스레이 좀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 처리하느라 늦었어.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계속 서 있었어? 다리 아프면 주물러 줄까? 괜찮아. 근데 자기 와이프는 아직 별 차도 없어? 가벼운 뇌진탕이라고 했다면서. 알고 보면 심각한 거 아니야?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기한테 문제 생기는 건 아니야? 아직 일어나진 않네. 내가 물리적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지 혼자 쓰러져서 뇌진탕 걸린 건데 내 문제로 치부 못하지. 그래도 이런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나잖아. 꽃님이한테 한번 들키고 나서는 걔가 우리 둘을 얼마나 주시하고 있는지 알아? 특히 집에 가면 엄청 숨 막혀. 와이프가 돼가지고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봐. 부부는 그렇게 집착하면 오래 못 가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했어? 예쁜 것도 아니던데. 걔도 착했어.
근데 내가 돈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하니까 인성이 싹 돌변하더라고. 틈만 나면 싸움을 거는데 무슨 황소 보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너처럼 얼굴도 마음도 예쁜 애랑 결혼했어야 하는데 왜 너를 이렇게 늦게 만났는지 모르겠다. 늘 말하지만 넌 진짜 내 은인이야. 너 아니었으면 1억 빚 때문에 아직도 허덕였을걸? 나야말로 실신했을지도 모르지. 아이 참, 부끄럽게. 그럼 자기 와이프는 1억 빚 갚아진 것도 모르고 계속 자기한테 돈 퍼다 주고 있는 셈인 거네? 자기 왜 이렇게 똑똑해? 진짜 똑똑하게 돈 번다. 그래서 나한테 선물도 많이 해줬던 거구나? 당시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심장이 너무 떨렸어요. 듣자 하니 딸이 끝내 쓰러진 결정적인 이유는 1억의 빚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사위가 바람이 났는데 우리 딸은 그걸 알고도 한 번 용서해준 상태였고 심지어 그 1억의 돈을 저 상간녀가 집에서 돈을 받아와 갚아줬는데 딸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사위에게 돈을 바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딸이 이 두 년놈 때문에 망가졌다는 걸 알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앞뒤 상황 생각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르며 당장 올라갔어요. 사위가 저를 보자마자 중심을 휘청할 정도로 놀라더군요. 이 썩을 놈이,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우리 딸 저렇게 만들어 놓은 줄도 모르고, 이 쳐죽일 놈, 내가 그동안 사위라고 봐주고 있었던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로 형편없는 잡놈인 줄도 내가 돈까지 보태주고 있었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바람까지 피면서 나랑 우리 딸을 감쪽같이 속여? 저는 거의 이성을 잃고서 그 자리에서 사위를 개패듯이 팼습니다. 당황해서 맞고만 있던 사위가 뒤늦게 상황을 보았고 상간녀 앞에서 자신의 체면 구겨지고 있으니 짜증이 났나 봅니다. 제가 누군지도 잊은 건지 저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저는 저항 한번 못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다행히 많은 계단은 아니라서 저는 가벼운 타박상만 있었죠. 사위는 지가 저질러 놓고도 놀라서 멍청하게 서 있더라고요. 의사였던 상간녀는 굴러 떨어지는 절 보자마자 이미 도망을 갔고요. 이런 놈들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치료인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위도 상간녀 따라 도망을 쳐버렸고 저는 근처 지나가던 간호사가 부축해줘서 일어날 수 있었죠.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다가 남편의 한 번 더 연락이 와서 결국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있었던 모든 일들, 딸의 상태, 딸이 쓰러진 이유를 전부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우리 남편은 사위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응급실 직원에게 부탁해 사위를 호출시키더라고요. 방금까지 제 걱정을 하던 남편이 180도 돌변한 모습으로 분을 분출하는데 제가 다 겁이 났어요. 나중에 사위가 응급실로 내려왔고 사위는 우리 남편을 발견하자마자 놀라서 굳어있더군요. 그때 남편은 사위를 보고 눈이 뒤집히며 빠르게 다가갔고 바로 뺨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행동에 놀라서 환자고 직원이고 모두 시선이 집중되었죠. 이 천박한 놈이 감히 내 딸이랑 아내한테 손을 대? 도박에 빚까지 진 것도 모자라. 뭐? 그깟 의사 딸이랑 바람을 폈다고? 그러면서 지금 그 뻔뻔한 낯짝을 쳐들고서 날 보고 있는 거야? 어디서 이런 버러지 같은 게 우리 딸 인생에 끼어들어서는. 오늘 자네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사위는 남편에게 겁을 먹고 그저 하루 강아지처럼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저도 남편의 이런 호랑이 같은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옛날에 연애 시절 폭행당하는 택시기사를 구해준다고 가해자에게 덤벼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쏘아붙이는데 저까지 무서웠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러고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사위라고 이렇게 무서운 제 남편을 마주한 적 있었겠습니까? 둘은 잘 만나지도 않았는걸요. 장인어른, 그게 아닙니다. 오해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장모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주둥아리 뭉개버리기 전에 입 다물고 있어. 저기 선생님, 그 여자 의사 한 번만 불러주소. 내가 오늘 이놈이랑 그 아가씨까지 전부 싸잡아 죽여놓으려니까. 선생님, 콜 한 번만 부탁합니다. 남편의 고성에 다른 직원들이 뒤늦게 와서 남편을 말렸으나 우리 사정을 알고 하나둘 지켜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그 상간녀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아닌데 직원 중에 한 명이 어찌 알고 바로 그 상간녀를 호출했더군요. 다들 아닌 척해도 사위와 의사 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뒤늦게 등장한 상간녀는 엉망이 된 응급실 분위기를 확인하고 상황 파악하느라 멍청하게 서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가장 먼저 발견하고 곧바로 소리쳤죠.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사위랑 바람이 나서 우리 딸 다 죽어가게 만들어 놓은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요. 불쌍한 우리 딸은 지금 실신해서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이 두 년놈들이 우리 딸 지옥에 빠뜨려 놓고 지들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요. 다들 전연 낯짝 똑똑히 기억하시고 조심하세요. 역시나 이미 사내 직원들은 상간녀와 사위의 사이를 아는 눈치였고요. 응급실에서 자꾸 큰 소리가 나다 보니 밖에 있던 환자들이랑 외부인들까지 슬쩍 몰려들었어요. 결국 경찰이 오는 지경이 되었고 사위는 이때다 싶어서 삿대질까지 하며 당장 끌고 가라고 이미 자기 장인어른을 남 취급하는 겁니다. 경찰이 남편을 연행하려고 하자 저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위가 뺨을 후려맞았고 한 번 더 쫙 째지는 소리가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들었는데요. 그건 바로 딸의 소행이었습니다. 경찰 선생님, 이 사람 좀 데려가 주시겠어요? 조사받아야 될 사람은 저희 아빠가 아니라 바로 이놈이거든요.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는지 제가 증언할 게 많아요. 아마 벌금 엄청 때리셔야 될 겁니다. 당신 미쳤어? 머리 다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나 피해주고 있는 거 안 보여? 여기 사람들이 다 목격자야. 내가 장인어른한테 싸대기 맞은 거 다 봤다고. CCTV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이없게 나오면 나 합의 얘기 나와도 안 봐주는 수가 있어. 앞뒤 상황 모르면 얌전히 입 다물고 빠져있어. 말 잘했네. 합의? 범죄자가 감히 합의할 게 있나? 당신이야말로 불법 도박에 불륜해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로 모자라 우리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잖아. 지 수준도 모르고 아빠한테까지 폭언을 일삼는 개자식 주제에 뭐? 피해자 소리가 잘도 나오나 봐? 낯짝 두껍다. 참, 나 실신한 틈 타서 바로 의사 딸이랑 붙어먹은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 지켜보는 눈이 나 하나였을 것 같아? 알고 보니 저 상간녀는 아빠가 여기 대학병원 과장급 의사인데 1억 정도는 쉬운 금수저라고 하대요. 저 상간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이미 이 병원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지아빠 백으로 병원 들어오고 힘든 수술은 다른 의사한테 넘기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여자 간호사들한테 히스테리 심하게 부리면서 남자 간호사한테는 살랑살랑 꼬리쳐서 직원들 사이에선 한참 이미지 박살난 의사더군요. 다들 똥이 더러워서 피하자 이러면서 쉬쉬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는 눈 없는 우리 사위랑 연애를 시작했던 겁니다. 멍청한 사위가 지 동료한테 의사랑 연애한다고 자랑을 하는 바람에 방사선과의 소문이 쫙 퍼졌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소문이 간호과까지 퍼져서 우리 딸이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착실하게 지냈던 탓에 사위의 부정행위를 목격해준 직원들이 많았는데요. 사위가 되도 않는 말을 더 뻥끗하기 전에 이미 몰려든 몇몇 직원들이 임모와 하나둘 증언해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우리 불쌍한 딸의 편이 되어주는데 많이 든든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경찰까지 등장하고 큰 난리가 나자 주변에 있던 환자들은 수군대기만 하던 소리를 높이더니 대놓고 사위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 방사선사가 이 병원 의사랑 바람을 폈다네?
근데 지금 완전 다 들켜서 장인어른한테 맡고 있는 거요? 이러면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까지 하더라고요. 사위는 한순간에 그 작은 공간 내에서 수많은 사람의 관역이 되었고, 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근처 아주머니들이 완전히 몰입해주는 바람에 오히려 저는 아픈 입을 아낄 수 있었어요. 막 잘했다면서 참고 살지 말라고, 어디 젊은 남자가 이 대낮에 바람을 피우냐고, 상간녀한테도 손가락질하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피눈물이나 흘려라 하면서 온갖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데 당연히 전 말릴 생각이 없었죠. 그 순간 병원 내에선 사위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퍼졌고요. 우리 남편은 정당 방위로 풀려나고 사위는 저를 계단 밑으로 밀어서 다치게 한 혐의가 들통나 상해죄로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 후 경찰에서 계단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빠르게 구속 처리하고 그 와중에 딸은 경찰에게 사위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 중이라며 진술을 해 사위는 2차 조사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딸의 시댁에서 건너들은 말인데 처벌에 따라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나 이렇게 잘 키워줬는데 결혼 잘못해서 못난 모습만 보여드리고 효도에도 모자랄 지경에 불효만 저질렀어. 그때 좀 더 신중하라던 엄마 말 귀담아 들을걸. 이렇게 바보같이 후회하면서 이런 꼴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요. 딸이 미안할 게 뭐가 있나요? 사위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딸은 일찍 결혼을 하든 늦게 하든 잘 살았을 겁니다. 애초에 저런 사위라면 신중했어도 이렇게 되었을 운명이에요. 결국 저 사위가 심성고운 우리 딸 꼬드겨서 생겨난 일들인 거지요. 저와 남편은 차례로 딸을 안아주면서 네 잘못 아니라고, 애 생기기 전에 저런 썩을 놈 처리해서 다행이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을 포함해서 위자료와 피해보상 금액을 야무지게 챙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 문제도 최대한 유리한 비율로 조정해서 해결했어요. 주위에 좋은 동료들이 많아서 도움을 제대로 받은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수월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위는 바로 다음날 병원에서 쫓겨났고 상간녀의 아빠는 체면 치레한다고 지 딸을 병원에서 내쫓아 버렸다네요. 그렇게 저의 귀한 딸은 다시 저희 부부의 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딸은 역시 집이 최고라며 당분간 결혼 생각 없다고 일에 더 집중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주위에서도 딸의 실력을 인정했고 절차를 거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현재는 수간호사가 되었답니다. 딸 나이치곤 꽤 빠른 편에 속하는 진급이라고 했어요.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에 더 집착하면서 실패한 결혼 생활이 있는 것 같길래 걱정이 되었는데 수간호사의 꿈을 이뤘다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쁘게 안겨오는 딸을 보니 괜한 근심했다 싶었어요. 살면서 딸에게 아픔 같은 건 최대한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딸이 건강하게 상처를 회복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이젠 다 컸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아직 제 눈에는 여전히 보살펴주고 싶은 어여쁜 아기로만 보이긴 하네요. 일찍부터 큰 불운을 겪었으니 앞으로는 꽃길만 계속 걸었으면 좋겠는 게 장걱정 많은 이 엄마의 마음이랍니다. 남편은 사위 될 사람이 또 생기면 그땐 한 5년을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 분가하라네요. 사위 될 사람을 자기가 꼼꼼히 봐야겠다면서 조금이라도 딸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웃이라면서요. 역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딸바보예요. 우리 딸 꽃님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꽃같은 인생을 살도록 앞으로 저는 계속 딸의 내조에 최선을 다할 거고 여태 줬던 사랑보다 무한한 사랑을 배로 줄 생각입니다. 다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조금 공감되고 같이 화도 나고 그러셨을까요?
만약 사랑스럽기만 한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몹쓸 짓을 당한다면 어느 부모라도 저희 부부처럼 나섰겠죠? 애들이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부모 눈에는 그저 여전한 아기잖아요. 우리가 아이라는 축복을 얻은 만큼 그 축복을 아이에게 도로 전해주어야 하는 건 의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우리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푹 빠져서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빨리 오라고 하네요. 자지도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 내일 출근해야 돼서 그만 글을 마무리해야겠어요. 그 전에 딸 방에 한번 들려서 얼굴 도장도 찍고 자야겠습니다. 그럼 다들 평안한 밤 되세요.